자, 이번에는 1교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이 문제는 5년 만에 지금 나온 문제이거든요. 용어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뭐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게 되면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뭐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용어들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RPS, REC, SMP, 그 다음에 이들 간의 뭐 연관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봤는데요. 뭐 이 부분은 뭐 용어 해설집에도 잘 나와 있고 또 한국에너지공단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기본서도 많이 봐야 되지만 관련 사이트에 좀 들어가셔가지고 필요한 자료들은 우리가 좀 검색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95회 그러니까 뭐 15회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120회니까 15회면 5년이거든요. 1년에 시험을 3번 보기 때문에 5년 전에 이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 뭐 그 전에도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5년 만에 다시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갑자기 이걸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쓰시려고 하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셨을 건데 해당 용어에 대해서 외우셨던 분들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RPS라는 것이 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의무 할당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나오면 13개의 그 발전사가 있습니다. 이제 대규모의 소용량 발전사 말고 대규모의 13개의 발전사가 있고 이 중에는 한전 자회사인 6개의 발전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 서부, 남부, 동서 이렇게 6개의 발전사가 있고 또 지역난방공사, 수정공사, 그다음에 민간의 뭐 SK, 그다음에 포스코, GS 쪽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에 그 연간 그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의무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를 RPS라고 합니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용어만 딱 외워 두시고 뭐 나머지는 뭐 이제 굳이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이해가 가셨다라고 하면 이해해야 하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가 이제 외울 걸 추려가지고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돼요. 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러한 의무 제도 공급 용량 비율이 해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2012년서부터 지금 2023년 이후까지 이렇게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요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서 좀 변화된 값들은 조정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 발전 설비 용량의 2%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가 2020년이니까 7%까지 올라갔죠. 이 비율을 얼마까지 올리냐면 1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그런 발전 설비들이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게 RPS 제도이고요. 여기는 이제 의무 비율을 곱해가지고 총 발전 설비 용량의 의무 비율을 곱해서 이제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보니까 이 값이 이제 뭐 단위가 메가와트 같은데 메가와트 26만 메가와트가 될 것 같아요. 공급 의무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2%, 2.5, 3.0, 3.0, 3.5, 4.5 이런 퍼센테이지는 좀 외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EC 제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발전 설비 발전소에서 13개의 발전사에서 RPS에 할당된 그만큼의 이제 발전 설비 용량을 갖추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서 발전이 이제 100메가와트에 예를 들어서 100메가와트 이제 발전 설비 용량을 갖고 있는데 뭐 2019년도에 7%를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공급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7%라고 하면 100의 7%라고 하면 7메가와트를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설비 어떤 규모 용량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갖출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설비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느냐. 예를 들어서 건물의 뭐 옥상이냐, 아니면 뭐 논이냐, 밭이냐, 어디냐. 그 다음에 풍력이라고 하더라도 육상 풍력이냐, 해상 풍력이냐에 따라서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한 것을 이제 인증해주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급 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의 가중치를 곱하여 메가와트 아워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한다. 그래서 그 이제 각 발전사마다 그 공급해 줘야 되는 의무량이 있습니다. RPS 그 값만큼을 그 용량만큼을 이제 발전 설비를 운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가중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그 가중치는 요 표를 좀 보시면 되는데 인증서별 가중치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현재 뭐 100메가와트짜리를 이제 우리가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 100메가와트라는 발전 설비가 여기 보시면 5개 지목, 전답, 가수원, 목장, 용지, 임야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요 70%밖에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70메가와트. 자, 그런데 동일한 100메가와트라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태양광을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1.5배, 150메가와트의 용량을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전이나 답이나 가수원이나 목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먹고 사는 어떤 문제하고 직결이 돼 있는데 거기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게 되면 농사나 뭐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생활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태양광 발전 설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임야에다 하게 되면 나무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뭐 환경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건축물의 옥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발전 설비를 건설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풍력 같은 경우,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와트를 설치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연계거리 5km 초과, 조력 방조제가 없을 때, 연료전지 뭐 이런 것들은 2배의 값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증서별 가중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발전 설비 용량의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공급 의무량을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들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중부발전에서 100메가와트 중에 7%인 7메가와트를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그 부분을 못 맞췄어요. 2메가와트가 부족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공급 인증서를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부발전에서 7메가와트를 생산해야 되는데 10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어요. 그럼 3메가와트가 남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증서를 REC라는 인증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3메가와트에 대해서 중부발전에서 2메가와트가 모자랐어요. 그럼 돈 주고 그 2메가와트를 사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거죠. 공급 의무자는 공급 의무량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REC하고 RPS하고 두 가지의 연관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MP다. 자, 개통 한계 가격이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개통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 곡선을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부하 곡선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전기를 많이 쓸 때가 있고요. 적게 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자력 발전은 기저발전이라고 해서 항상 일정한 비율로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이제 일정한 출력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핵연료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싸기 때문에 항상 많이 쓰이는 이 부분을 차지해서 원자력 발전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출력 변동하기가 어려워요. 안전성 때문에 그 에너지를 많이 생산했다 적게 하려고 하면 스팀의 양이라든지 스팀의 온도, 그 다음에 뭐 압력 이런 것들을 조절해줘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석탄 화력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석탄도 상대적으로 LNG나 뭐 석유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중유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가격이 연료 단가가 쌉니다. 자, 그 다음에 석탄 화력 같은 경우에도요. 일반적으로 100% 풀바로 운전했을 때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생산량을 자기의 정격 용량보다 줄이게 되면 그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단가,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력을 적게 쓸 때는 그 연료 비용이 발전 생산 단가가 싼 발전소를 운영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그 부하 사용량이 변화가 되면서 피크치로 올라가면서 고가의 연료들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뭐 중유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는데 이때 각 시간대별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 발전소라든지 연료가 틀려지기 때문에
전력 생산당의 단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건데 S&P라는 것은 석탄하고요 원자력 발전을 빼고 나머지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중에서 그 킬로와트 아워당 발전 단가가 가장 큰 금액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것. 이것을 S&P,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합니다. S&P. 자, 제가 설명을 이제 장황하게 드렸는데 이 부분이 간략하게 요약이 돼 있죠. 거래 시간별로 일반 발전기, 원자력, 석탄 외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 시장 가격이다. 자, 요걸 딱 외워두시면 되겠죠. 제가 드린 말씀이 설명드린 것이 이해가 간다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비제약 발전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비제약이라는 것은 발전소에 이제 그 제한을 걸지 않는다는 얘기. 출력을 낼 수 있는 만큼 필요로 하는 만큼 내주는 거죠. 비제약 발전 계획을 수립한 결과 시간대별로 출력이 할당된 발전기 유효 발전 가격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책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P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 이제 그 전력 생산한 것만큼의 전기요금을 받게 되는 거지. 단가 적용해서. 자,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S&P 가격이 15시에는 지금 가장 비싼 단가가 뭐 LNG 아니면 중유가 되겠죠. 요 단가가 킬로와트 아워당 152원이면 요게 이제 S&P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벽 4시에 보면 여기는 이제 석탄하고 원자력밖에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요때는 S&P 가격이 40.22원이에요. 이렇게 이제 책정이 돼 있다는 얘기. 가격 차이가 거의 뭐 4배, 3배에서 4배 정도 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 걸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선정된 S&P 가격에 신재생 에너지, 즉 뭐 태양광이라든지 연료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생산한 전력이 예를 들어서 S&P 가격이 1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생산 단가가 킬로와트 아워당 생산 단가가 150원이에요. 그러면 전기를 팔면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50원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보다 가격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라는 것은 뭐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그 생산 단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생산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는데 S&P 단가가 이거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S&P 단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80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80원이라고 S&P 단가가 80원이고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가 100원인데 S&P 단가가 80원이기 때문에 80원만큼밖에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100원을 받아야지만 내가 이득이 되는데 20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발전 차액만큼을 이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발전 차액 지원 제도인데 발전 차액 지원금은 정부 고시 가격이 아까 제가 뭐 태양광 발전이 킬로와트 아워당 100원이라고 했는데 S&P 가격이 시간에 따라 변동이 되는데 어떠한 구간에서는 얘가 80원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40원으로 아까 보시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원에서 60원의 차익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운영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에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만큼을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발전 차액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RPS의 의무 이행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까 그 연도별 뭐 2%, 3%, 3.5%, 4%, 2019년도에는 뭐 7%까지, 그 다음에 2023년인가 그 이후에는 10%까지 늘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발전 설비 용량을 이제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뭐 중부 발전이 올해는 7메가와트를 신재생 에너지로 설비를 구성해서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해주면 돼요. 자, 이게 자체 조달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 기업에서 어떤 이유에서 7메가와트의 설비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5메가와트밖에 설비 규모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 이 메가와트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외부 조달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REC, 즉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남는 어떤 발전사에서 구입을 해서 이걸 맞춰주게 되면 서로 이제 이런 것들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RPS와 REC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두 가지는요, 발전 설비 용량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전력 거래 가격 아닙니까? 자, 요건 이 가격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내용과 RPS와 REC와 S&P 이 두 가지 종목은요, 이 세 가지 종목은 연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정도 수준으로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하셔도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는 여기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연계해서 조금 더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쓰시면 돼요. 단 1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한 8분 정도 안에 다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거 하나 쓰는데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20분을 썼다라고 하면 이제 두 문제에서 세 문제를 쓸 수 있는 시간을 여기서 날려버리기 때문에 다른 문제의 답을 쓸 때가 이제 시간이 모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량도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정도면 충분한데 뭐 내가 많이 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까지 쓰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RPS, REC, SMP에 대한 용어에 대한 그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